성범죄는 달린다, 지하철 성범죄. 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들이 많은데요. 먼저 7개월간 지하철역에서 체액 테러를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먼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이게 기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광범위해가지고 네. 많은 국민들, 특히 여성분들께서 좀 놀라시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일인 것 같아요. 네. 수도권의 이제 지하철은 아주 혼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환승역이라든가 이런 때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간에 서로 신체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밀착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이렇게 메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가방에 이제 누가 이제 몰래 뭐 나쁜 것들을 집어넣고 해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30대 남성이 본인의 아마 정액일 것 같은데 이런 정액을 담은 피임기구, 그러니까 뭐 그런 피임기구가 아마 콘돔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정액 담은 콘돔을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여성들한테 접근해서 여성들 그 가방이라든가 옷주머니에 그런 걸 넣어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가방을 열어보거나 옷을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있고 얼마나 찜찜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 옷을 뭐 버릴 생각이 그렇죠. 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가방도 이 가방 이거 어떻게 쓰냐 가방에 이제 그런 체액 같은 게 뭐 행여나 이제 뭐 묻었을 경우에 내가 모르는 남자 체액 묻은 가방을 다 어떻게 쓸 들고 수 다니냐. 없죠. 더군다나 그 가방 안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여성용품이나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7개월 동안에 수도권의 5개 지역 경찰서에서 이런 피해가 이제 10건 접수됐다는 거고 이런 행위를 했던 사람을 경찰이 최근에 30대 남성을 검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쾌했을 것 같고 불쾌감을 넘어서 이거 뭔가 좀 나를 노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들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지하철을 분명히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좀 심적인 고통이 좀 있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성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딱 보면 사실 이게 뭐 변태 성욕자의 변태적인 성범죄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 특히 여성분들 인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범죄는 이제 좀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폭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람의 신체에 강제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를 보면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불쾌할 수 있는 물건이 자신의 옷이라든가 자신의 가방에 들어오게 됐지만 이게 꼭 그 여성을 상대로 그 가해 남성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몸을 만졌다든가 뭐 여성을 뭐 껴안았다든가 이런 게 아니어서 이게 지금 현재에 있는 현행법상의 뭐 강제추행이라든가 뭐 추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의율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건에 대한 내가 쓰는 물건에 대한 행위이지 내 몸에 대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법상의 성범죄는 내 몸에 대한 행위여서 이게 이제 우리 법상의 성범죄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규율 범위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당한 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여성인 아니어서 잘 여성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제가 여성이라고 할 때 제가 쓰는 가방에 어떤 남성이 쓰던 뭐 그런 체액이 피임구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제 몸을 만진 것만큼의 모멸감이나 그럴 것 수치감이나 되게 끔찍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성적인 의도가 아니고선 도저히 이걸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피해 입은 여성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당한 거랑 거의 비슷한 내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더 변태적인 행위라는 면에서 더 끔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형법의 영역으로 오면은 이게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 법상에 이제 형사처벌을 하려면 미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을 법에 정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헌법에서의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데 우리 법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행위는 성범죄로 우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성범죄로 우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상 사후적인 관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일단 신상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되게 끔찍한 범죄일 뿐 아니라 재범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이 또 재범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재범을 하면은 내가 금방 검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범죄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자제시키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성범죄의 경우에 친산 정보를 등록하고 또 일정한 성범죄자인 경우에는 그 성범죄자가 어떤 사람이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이런 거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그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한테는 고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치들을 하고 있고 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라고 해서 네. 그 성충동을 약물로서 이제 제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소위 얘기하는 전자발찌 같은 것도 찰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범죄가 갖고 있는 재범의 위험성으로 인한 것인데 지금 이 체액 테러를 하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상 성범죄는 아니어서 이런 식의 관리 대상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남성이야말로 잠재적인 성범죄, 여성의 몸에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성범죄자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성범죄자에 대한 규제, 규율 이런 게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체액 테러 하는 것도 성범죄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피해자의 좀 관점에서 보자라면 아니 이거는 성적인 의도를 뻔히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건데 아니 이건 성범죄가 아니라니 성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니 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남성은 어떤 혐의로 처벌이 될까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 때문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처벌하거든요. 네. 그럼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에다가 직접 예컨대 이제 여성의 몸에 이런 본인의 체액을 뭐 발랐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이라고 봐서 네. 뭐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단순히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이제 본인 체액을 넣어버리면 여성의 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아니어서 성범죄, 강제추행, 뭐 강간 내지는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밀접하는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 또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몰카 찍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이게 뭐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했다고 하니 이거 폭행죄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상해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일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법하지만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문이 없어서 일부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위법하니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형평사상의 죄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처벌하는 것이어서 처벌 규정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체액 테러 사건 44건 중에 40% 정도를 재물손괴로 우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재물손괴라는 게 이제 손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많이 생각해 보시면
그 손상시키고 파괴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물리적인 충격을 줘서 물건을 못 쓰게 만드는 거를 기본적으로 재물손괴라는 생각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재물손괴의 이제 보다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이제 그 물건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재물손괴죄의 핵심이거든요. 물건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거의 대표적인 유형이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파괴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은 그 물건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거. 예컨대 밥그릇에다가 뭐 변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거 써라 이렇게 하면 그 밥그릇 못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옷이라든가 내지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체액에 흘러나와가지고 그 옷이라든가 가방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 사실 그렇죠. 못 쓸 것 같거든요. 쓸 수가 없죠. 이제 그냥 일반 뭐 커피라든가 뭐 뭔가 끈적끈적한 그런 음료 같은 게 가방에 이렇게 안에 떨어져도 쓰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흘러나오게 되면 가방이라든가 옷까지 뭐 세탁도 해야 될 수도 그쵸.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다시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물손괴로 우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약간 입법적인 공백입니다. 변태 성욕자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거는 이게 좀 안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워낙에 드문 그렇겠죠. 행위일 테니까 이게 이 부분은 좀 공백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건도 이제 지하철 내에서 그 혼잡한 틈을 타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국내 이제 지하철 성범죄 같은 경우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얼마나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건 이제 통계로 잡히는 거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거랑 엄청난 괴리가 그렇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경찰청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그 조우섭 국회의원께서 최근 5년간의 지하철 성범죄 통계를 내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총 6,308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제일 많이 발생한 거는 2호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래도 좀 많으니까. 그래서 2호선에서 27.9%, 그 다음에 사람 많은 게 또 9호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9호선에서 1,446건의 이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지하철 성범죄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강간이라든가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강제추행이 물론 되겠지만 되게 심한 정도의 강제추행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혼잡할 때든가 특히 환승역이라든가 이러면은 본인이 뭐 이렇게 신체를 밀착하고 싶지 않아도 신체를 밀착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성추행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피해를 입은 여성 입장에서는 뭐 행여나 내가 괜히 예민한가, 내가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수들은 뭐냐면 되게 심한 경우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따라가면서 했다든가 뭐 그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심하게 뭐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든가 아마 그런 경우일 것이고, 그런 경우 외적인 것까지 합치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은 정말 이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굉장히 좀 강한 높은 수위의 그런 범죄일 것이고, 정말 그냥 문제 삼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까지 다 따진다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중요한 증거가 돼줄 CCTV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CCTV는 사실 범죄 현장이라든가 사실 증거적인 측면에서 CCTV는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CCTV 이야기가 나오면 인권 침해 이야기가 또 항상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국가가 이거 빅브라더 아니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CCTV 동선만 활용하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 수 있네.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공공장소에서 움직이는데 그거 무슨 인권 침해냐. 그거보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검거하고 또 증거 수집하는 게 중요하니까 CCTV를 만들자. 이런 두 가지 입장이 항상 대립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CCTV는 예산 문제가 또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지하철에서 CCTV를 설치하실 권한과 책임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침해 논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산 확보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동시에 이슈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이제 또 이런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CCTV 꼭 설치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지하철의 CCTV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전체 객실이 이제 3,583칸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37.1%에만 CCTV가 있고 1호선, 3호선, 4호선에는 CCTV가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보면 철도시설의 기술 기준이라고 해서 영상감시 설비의 카메라는 뭐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CCTV 설치하게 되면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화소가 뭐 41만 화소가 70%에 이른다고 하고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29.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가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예컨대 가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CCTV인지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 좀 드는 영역이고 이게 뭐 많은 여성분들께서는 CCTV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컨대 뭐 지금 버스를 보면 버스에도 CCTV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택시에도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면 CCTV라고 봐야 되겠죠.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캠들 같은 것들이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CCTV를 확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확연하게 아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녹화가 되고 있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게 당연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지하철 내에 성폭행 시도와 그리고 또 성추행을 당한 이제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아니 CCTV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잘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건도 좀 어떻게 일어나게 된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게 지금 뭐 최근에 지하철 객실 안에서 CCTV가 없다는 걸 이제 몰라가지고 어떤 20대 여성이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이제 평생 처음 보는 남자한테 성희롱성 폭언 들이고 폭언을 듣고 흉기로 위협을 당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도와달라는 식으로 호소를 했는데 CCTV가 있는 줄 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CCTV가 없었어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었고 너무너무 황당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하철에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한적한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객실 안에 뭐 예컨대 나랑 잘 모르는 남자 한 명이랑 뭐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가 나한테 와서 막 가해 행위를 한다고 하면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예컨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뉴욕 지하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뉴욕 지하철이 뭐 범죄의 뭐 온상이었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정도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혼자서 이제 지하철을 탔을 때 누가 나한테 가해를 행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비상호출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열차는 계속 가고 있고 그죠. 뭐 이래 버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객실에서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사실은 좀 안전할 수 있었는데 그 CCTV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라고 하면 우리가 불법 촬영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힌 한 남성이 있는데 그 남성의 정체가 미성년자인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 대표 선수가 이제 이런 공중 혼잡 시설에서의 추행 예컨대 폭행이나 협박이 이르러야 강제추행이 원칙되는 거고 형법상의 정통적인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이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폭행 협박이라고 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런 걸 또 처벌하는 규정을 성폭력 특별법에 별도로 둬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이라는 조항을 둬가지고 그걸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그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범죄에서의 특성에 비춰서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또 요거 못지않게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몰카인 그렇죠. 거죠. 지하철은 아무래도 이제 지하에 있다 보니까 계단으로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이제 치마 입은 여성을 뒤에서 이제 뭐 촬영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에 타사 보면 이제 아무래도 앉아 있게 되니까 치마 입은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치마 속을 막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범죄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식의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보면 이제 저 사람이 나를 불법 촬영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열심히 그걸 자기 카메라에서 지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 사람이 이제 범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막 애매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그런 사람들 휴대폰을 보면 다른 불법 촬영 영상들이 보통 있어요. 보통은 예, 있죠. 보통은 있게 되고 그러면 그때 했던 불법 촬영은 바로 안 나와도 다른 불법 촬영 영상 같은 게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건 약간 핀트가 좀 어긋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행범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왜냐면은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체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행범 체포할 게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 거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나중에 그 가해자가 범죄를 다 인정을 한다고 해도 수사 절차상의 위법 문제 때문에 나중에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님들께서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게 보셔가지고 이제 불법 몰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신고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지하철에서 이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잡힌 미성년자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영상이라든지 촬영물도 굉장히 좀 많았던 상황인데 어쨌든 이 남성은 미성년자고 청소년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불법 촬영을 하기는 했는데 그 처벌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청소년의 성범죄 특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법 촬영이 되게 큰 범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중한 정도가 조금 낮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강간을 한다든가 강제추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촬영이니까 물론 이 촬영된 영상물이 유통되는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그렇죠. 다른 문제로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본인이 촬영한 정도에 비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뭐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비교적 죄질이 조금 더 무겁지 않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할까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슈는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결국 미성년자의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랑 관련이 있는 문제이거든요. 우리 법상엔 이제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훈육하고 가르쳐서 다음부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법이
소년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불법 촬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년범이기 때문에 얘를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상습범이라고 하면 이제 옛날 이름이 이제 소년원이고 지금은 다 소년원을 이제 어떤 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어놨는데, 이런 소년을 이제 그 수용하는 시설에 보내서 그 시설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교육을 받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이것도 이제 장기간 소년원에 두는 방법, 단기간 소년원에 두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이런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이제 청소년과 상담을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그 청소년을 관찰하고 훈육하고 이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이 그 청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오랜 기간 하는 방법, 짧은 기간 하는 방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뭐 며칠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건 이제 소년을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소년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한다는 소년 보호 처분입니다. 이거는 형사처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년 보호 처분으로 한다는 게 우리 법의 입장인데, 네. 아 이거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제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소년을 형사처벌해서 무슨 뭐 단기 실형을 살도록 한다든가 이런 건 뭐 아주 드문 일이고, 뭐 형사사건을 이제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했을 때 검찰에서 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든가 해서 당신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으면 이번에 한해서는 용서해 주겠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범죄를 보통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처분을 한다든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상습적인 범행이라든가 얘는 뭐 교육으로는 뭐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실형을 할 수도 있고, 또 실형보다는 이제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원에 이제 학교지만 수용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르치고 돌봐주고 그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가급적 교육한다라는 건데, 뭐 이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소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반복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단순한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 이런 거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가해자가 이게 청소년이었다, 미성년자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늘 이 소년법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늘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지하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생활안전지도에 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연계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범죄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범죄 지도를 만들었다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범죄 지도라고 하면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범죄가 좀 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예컨대 이제 지하철 성범죄가 몇 호선에서 어느 시간대에 많더라, 이런 거를 이제 경찰에서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면, 한 가지는 이제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지하철 노선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순찰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그런 지하철 성범죄 지도를 보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 시간대에 여기가 성범죄가 많아? 그러면 뭐 내가 조금 더 일찍 출근해야지, 내지는 내가 다른 노선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범죄를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경찰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 위험도를 연계해서 이제
생활안전지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생활안전지도라는 걸 기존에 가지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경찰에서 만든 지하철 성범죄 지도를 이제 결합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게 또 경찰청에서 이제 QR코드를 이용해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철 유동인구의 속성이라든가 환승역의 속성이라든가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4개의 변수로 해가지고 그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지역, 시간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순찰을 한다든가 내지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줘서 피해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도움이 되려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되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두면 일단 시민들 입장에서도 한결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게 실제 생활을 할 때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하철 성범죄의 또 다른 이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재범률이라는 문제입니다. 무려 62%가 재범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재범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범하기 쉬우면 재범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산범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누구한테 뭐 사기를 친다든가 내가 횡령이랑 배임이란 이런 범죄를 한다든가 이건 약간 충동적인 범죄랑은 약간의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욕구 내지는 성적인 충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로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지하철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가해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내 앞에 있고 뭐 예컨대 내가 이제 몰카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한 번 있지만 내 앞에 또 계단 위를 올라가는 어떤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행의 용이성이 성적 충동과 결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재범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면은 이제 범죄 저질렀던 사람 둘 중에 하나 이상이 재범한다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범률이 좀 큰 거고 이런 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 그건 엄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뭐 강하게 처벌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불이익이 있는지 엄벌을 해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처벌 일변도로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당신 적발되기 쉽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를 CCTV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지하철 칸에 이제 무슨 안심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누르면 바로 경찰에 출동을 하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화장실 몰카 이런 것도 많거든요. 특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이 뭐 공중 화장실이기 때문에 뭐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좀 크고 이런 경우에는 뭐 결국은 화장실 몰카라는 건 사람이 계속 숨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촬영 장비 같은 거를 몰래 설치해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은 이제 관리 측면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많이 관리해 주셔서 뭐 설치해 봐야 뭐 내일이면 없어진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하철 성범죄 관련해서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좀 이런 지하철 성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서도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범을 좀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들일 것 같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력들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범죄 방지하려면 그러니까 예방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진압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과 진압에서 뭐 둘 다
되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CCTV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컨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물론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엘리베이터에 CCTV가 다 설치되고 난 다음부터는 범죄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 네. 아마 이것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경찰청에서 되게 큰 노력을 들이셔가지고 디지털 지하철 성범죄 지도를 만드셨는데 그 지도를 좀 적극 활용하셔서 혼잡 시간대라든가 내지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경찰관들께서 뭐 제복을 입고 순찰을 하신다든가 내지는 암행 단속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게 되면 아마 범죄 의지가 많이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뭐 칸에 뭐 적절한 위치에 뭐 알림벨 뭐 긴급하게 이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무슨 벨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둔다든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내가 탄 지하철 칸 안에서 내가 성범죄 피해를 봤는데 내 그 성범죄를 좀 피해가지고 쓱 가서 알림벨을 눌렀더니 다음 역에서 경찰관이 이렇게 짠 나타나 주신다. 네. 이러면 그렇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방식들로 지하철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 그러니까 뭐 CCTV 설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안심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굉장히 쉽고 실질적으로 또 범인을 잡기 쉬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좀 더 강화가 된다면 아마도 지하철 성범죄 발생률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데일리 탑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